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상외교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엔 다자무대 데뷔전도 치르는데요. 이재명표 실용외교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이죠.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외교 무대에 나섭니다. G7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을 초청받았는데 아무래도 취임 선서 때도 그렇고요. 좀 외교와 관련된 부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재명포 실용 외교 구상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일단 G7 정상회담에 이제 간다는 게 그동안 외교도 사실 멈췄던 거였잖아요. 예.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경 이후에 그리고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되고 말이죠. 사실상 권력의 공백기에 우리 외교도 완전히 멈췄던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도 했어요. 예. 통화도 했고 G7 정상회담이라는 데 가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이 정상이 됐다를 알린다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알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실용 외교, 국익 외교거든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난 정권과 달리 지난 정권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건 좋고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한일 관계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도하게 좀 저자세 같은 건 분명히 있었어요. 지난 정권 때 외교장관 했던 사람 얘기가 우리가 이제 반을 채웠는데 일본이 반을 채워야 된다는 일본이 반을 채우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과연 어떠한 스타일의 외교를 선보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G7 정상회담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정상들 만나니까 다자 외교라고 그러셨잖아요. 다자 외교가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G7 정상회담 가서 여러 가지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외교적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미중 갈등이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G7 정상회담 가서 이런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외교에 이제 다시 진입했다. 그동안 권력 공백을 이제 멈추고 그런 게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 짚어주신 부분이에요. 어쨌든 공백이 있었을 때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야 간의 정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외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한 목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시동을 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공백이었고요. 이것은 원래 잡혀있던 G7 정상회의에 우리가 업저버,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를 개척한 게 아니고 그 일정에 응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기로 한 겁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캐나다 엘버타주의 키나나스키스라고 아주 저는 못 가봤지만 대단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쇠고기, 엘버타 쇠고기로도 유명하고. 자, 정상회의의 직접 멤버는 아니고 업저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식으로 스탠딩으로 만날 수도 있고 차담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잡힌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데뷔전, 상견례의 성격이 강하다. 지금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그 전에 15일 전이나 또는 17일 마친 뒤에 미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캐나다 엘버타주니까 바로 미 국경 위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미 첫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열리는 건데 여기에는 몇 가지 걸림돌은 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도 뭔가 이 돈에 관련된 그 이득을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정의 일본 손 마사요시 회장도 $10,000,000를 약속하고 만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취임식에 $1,000,000. 그 뒤에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만나고 항상 이런 실익 외교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이런 걸 좀 하면 그런 전격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열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요. 다자 외교 무대에 가서
처음 보는 외국 정상들과 상견례를 나누는데 우선 의미를 찍고 사실은 나토 정상회의가 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여기는 우리가 IP4라 그래가지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그 인도태평양 4개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업저버보다 좀 나아요. 거기는 안전보장을 주제로 한 회의이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큽니다. 여기에 간다 안 간다는 것은 아직 대통령실이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잇따라 열리게 돼 있는 앞에 건 간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24일 나토 정상회의까지도 간다면 취임 초부터 우리 그 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회복했고 또 그를 통해서 정상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런 의미를 두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말 그대로 상견례 이상의 큰 의미는 두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G7 정상회의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실 외교 안보팀과 관련해서도 추가 인선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 추가 인선이 이제 외교 안보 관련 팀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인선을 해 나가야죠. 지금 총리 인선 내정했고 그리고 국정원장. 근데 총리나 국정원장은 이제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특히 총리의 경우는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비서실장이야 뭐 임명한 거니까. 그 이제 수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 수석도. 근데 경제 수석은 이제 경제 성장 수석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예.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을 중시한다는 의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내각을 이제 채워 나가야 될 겁니다. 일단 대통령 측근 이제 경제 참모들 중심으로 이제 채워 나가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인선의 성격을 보면 이제 통합 정부로서의 어떤 그 성격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를 이제 출범을 시켰어요. 국정기획위원장도 이제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아무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할 일은 너무 태산 같아요. 그리고 국내외적인 위기도 너무 많고 뭐 다들 하는 말씀드립니다만 뭐 지금 경제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안보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G7 정상회의가 단순히 상견례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좀 있어요. G7 정상회의에 우리가 정식 회원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초청하는 거거든요. 2021년도, 2023년도 올해 이렇게 3번 초청했어요. 그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국격이 높아진 거예요. 국력이 신장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번 상황이 보통 때 이렇게 초청받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고 인선도 이제 정말 국민들의 그 인식과 부합하는 그런 인선을 자꾸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추가 인선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인선은 착착 해야 되겠죠. 채워져야 되고 또 국회의 임명동의나 청문회가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이 더 잘해야 된다. 언론 검증이나 뭐 이런 걸로 낙마하는 일은 뭐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민생 추경을 한 20조에서 21조 추가로 더 한다고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뭐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요. 기본 화폐 뭐 기본 그 쿠폰으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데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세금을 올릴 수는 없고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조 원이 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 돈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한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이 회복을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가 채무는 좀 오르더라도 감당을 해야 된다. 미국의 예를 든 민주당의 모 의원도 봤는데 우리 국가 채무의 그 수준은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아직은 뭐 낮은 수준이니까 너무 나라 곳간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좋아요. 정부가 자신감 있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방위로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외교 너무 챙길 게 많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출근 그림 중에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게 휴대폰 통화를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만큼 뭐 일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국민들은 좀 긍정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꼭 그 어디 갔다 올 때 마린 원 헬기에서 내릴 때 가방을 들고 내려가지고 일하는 대통령이란 모습을 보인 바도 있고 저런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대통령이길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이재명 정부이니만큼 그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과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제 외교 무대 시동을 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양당의 반응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요. 관련해서 좀 중국과의 관계와 또 미국과의 관계, 명확한 노선을 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있고 또 이게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좀 국제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행보를 보여줄 때마다 여야에서 평가는 나올 텐데 지금 이번에 좀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와 이 지금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제 나토에 참석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예. 그런 것과 이 사법 리스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가 조금 지켜본 다음에 비판을 해도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볼 때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여요. 이제 좀 이제 진행이 이제 사흘밖에 더 됐어요. 사흘 되고 G7 정상회의 그동안 그야말로 그 무도한 불법 무도한 그 비상경영 이후에 첫 정상화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G7 정상회의 가는데 좀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좀 논평하면 안 될까요? 이게 사법 리스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제가 따져봐도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는데 논리적 이 뭐라 그럴까요? 정합성이라나요? 논리적 정합성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 야당이 돼서 야당이 물론 여권을 견제하고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건 좋습니다. 아직 견제할 거리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견제할 게 나온 다음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뭐 다자회담이라든지 이런 성과가 없을 때 이거 정상회의에 완전히 그 회원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때 비판이 늦지 않는데 뭘 벌써부터 사법 리스크 회피한 국제 이벤트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야당도 바뀌어야 돼요. 야당도 바뀌고 통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니 야당도 바뀌어야 되지만 여당도 바뀌어야 다 바뀌어야 됩니다만 물론 권력을 가진 집권 세력이 더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장 난명이라고 말이죠. 박수도 한 손으로 소리가 안 나요. 양손으로 쳐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 이런 비판은 너무 비판에 힘도 없어요. 비판이 전곡을 찌르고 촌철살인으로 가야죠. 근데 이거는 전혀 촌철살인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성과를 본 다음에 뭔 일을 하고 하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성급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앞선 정부가 추락시켰던 국가적 위상 지금 높이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반론 듣겠습니다. 저는 뭐 최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밀월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 신혼여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새로 출범했을 때 야당 오포지션 파티에서도 덕담을 하는 기간이 있고 잘 되길 바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너희들 때는 안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분풀이한다. 이런 자세는 이번에는 좀 끝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지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지 정치인 누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의 위중함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밀월 기간을 얼마로 두느냐는 이재명 정부 하기에 달려 있어요. 의석도 지금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렇게 날카로운 말들을 하는데 저도 이 논평 보고 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연결한다는 거는요. 외신을 타고 나가면 대단히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설사 재판을 받는 중이고 그 문제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외교 무대에 나서는 정상의 그 행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국제 이벤트다. 좀 말이 안 맞아요. 이거 어떤 대변인이 냈는지 어떤 부대변인이 냈는지 이 점은 저도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잘 되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여야가 일단 초당적이란 말은 외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초당적, 안보, 초당적 외교. 이런 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다만 어떤 잘못이 있거나 국격을 추락시키는 일이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나온다면 그때는 좀 격이 있게 비판을 해야 과거에 안 그랬던 지금의 여당이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권영국 전 후보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보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이런 이제 전화 통화 이런 게 원래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과거 우리 정치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아무튼 간에 상대를 좀 포용하고 상대와 내가 다른 걸 인정하는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상호 존중과 배려, 관용. 이거 얼마나 뭐 얘기 많이 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관용이라는 게 용서한다 이런 측면보다도 상대와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관용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라는 게 전부 나만 옳고 상대는 다 그러고. 근데 우리 정치 항상 그래왔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똑같았어요. 민주당의 논평은 100% 민주당은 잘한 것이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고 상대방 정당은 완전히 악이고 악마였고 이런 거였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을 2월 4일 날 했는데 4일, 5일, 6일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통합이에요. 통합 물론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통합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통합 없이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이런 식의 적대와 증오가 계속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거라 하더라도 이게 대단히 뉴스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 후보, 싸웠던 후보에게 전화를 걸고 그리고 이준석, 권영구 후보와도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통합의 하나의 뭐 이 통화한 행위가 자체가 통합의 무슨 대단한 뭐 디딤돌이 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직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자꾸 쌓이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야당 의원과도 통화를 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 때 보세요.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딱 차단에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아주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충분히 의식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아닌 시절에 야당 대표 시절에 그걸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아마 이런 통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일단 이런 게 쌓이면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고 여야 간의 신뢰도 쌓이고 그럼 증오도 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도 조금씩 바뀌어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볼 때 이런 통하고 이런 부분은 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네,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통합 행보로 뭐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미국에 보면요. 과거 링컨 대통령 때 물론 그때는 뭐 워싱턴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그 남북 정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도 하원 의원들까지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설득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도 미국은 여당 대통령이 야당의 의원들을 만나고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만약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면 뭐 의원 빼내가기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정치 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국에 그런 예가 많아요. 정치는 대화와 설득의 예술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이상해 보이는 건데 저런 사실 뭐 1분여씩의 덕담을 나눈 거고 특히 김혜경 여사가 설란영 여사에게 전화를 직접 했는데 그 두 분의 인연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오래됐어요. 손주 옷 선물도 하시고. 네. 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저런 것이 쌓여가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정치는 의석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 간에 흉금 없는 여야를 벽을 허물 수 있는 대화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금석을 놓고 있다. 다만 그 지속성과 진정성이 좀 더 계속 이루어져서 입증이 됐으면 하는 바람 역시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고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어쨌든 각 당내에서의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봉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연일 이런 발언들 이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귀국한다고까지 예고한 상황인데 이 발언들의 배경 좀 어디서 찾아야 하고 앞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6월 달에 이제 귀국을 한다는 건데 예. 하와이에서 귀국한다는 건데 홍준표 전 시장의 이 발언이 점점 이제 수위가 높아져요. 최근에 뭐 네 놈이 망쳤다. 뭐 정치검사 네 놈이 망쳤다는 말도 하고 그러던데 국민의힘은 태워 없어야 할 집단이다. 이건 평론가가 한 얘기도 아니고 이건 홍준표 이 당대표를 두 번씩이나 한 분이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도 나왔던 분인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뜻은 알겠어요. 정말 국민의힘이 너무 많은 실망을 줬죠. 후보 결정 과정도 그랬고 그리고 단일화 과정도 결국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만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랬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교체 새벽에 5월 10일 날 새벽 1입니다만 그런 기습적인 그러한 일도 있었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대위를 계속 이제 갈 거냐 그리고 전당대회를 빨리 열 것이냐 가지고도 친한계와 이른바 친윤계 친윤계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갈등이 있어요. 갈등 불가피하겠죠.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니까. 근데 그 갈등의 성격 자체가 미래로 가기 위한 진통, 불가피한 진통의 측면이 아니고 여전히 당권 다툼이고 또 공천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 아닌가라는 해석이 충분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비판할 수 있는데 근데 꼭 수일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뭐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홍준표 시장의 그 전 시장 이게 수위가 뭐 너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발언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계 은퇴하고 탈당까지 하신 분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유추할 정도로 어쨌든 6월 달에 이제 귀국한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글쎄 당권 도전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전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발언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계 은퇴하고 탈당한 분이 그냥 평론가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이건 수위가 높은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어떤 그 비평 차원에서 정말 해체해야 될 정도의 강도 높은 뭐 황골탈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가 없어요 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징후가 섞인 말 같아서 역시 당권이라니 역시 그 당내 그 국민의힘 당내 여러 가지 상황에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예, 홍 전 대구시장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고 앞으로의 행보도 좀 여쭤보고요. 나아가서 어쨌든 국민의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도부라고 해야 될까요?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은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탈당했고 정계를 은퇴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30여 년을 바친 정당이다, 내 집이다. 그런데 이제 나가셨고 정계 은퇴까지 했어요. 자연인이에요. 그리고 하와이에 지금 머물고 계신다. 자, 저는 저런 그 홍 시장의 SNS 질을 기자와 데스크들이 자꾸 써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뭐라고 하든가 간에 국민의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자기가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무슨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리면 대표에 출마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 홍준표의 얘기를 너무 언론이 다뤄준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분이 뭐라 하든 팬클럽을 열든 유튜브에서 또 말씀하시든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자기 부정 아니겠어요? 누워서 침 뱉기죠. 자기가 30여 년을 바치고 당대표를 했고 뭐 대선 후보로 나왔었고 그 애정을 떠나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영어로 shame on you란 말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라. 그리고 한국 언론들도 저런 걸 자꾸 저렇게 주요 기사로 다루는데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